1.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2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동영 작가고요. 박주현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편이 방송이 됐는데 반응은 좋았는데 약간 좀 길다. 다 편집했습니다. 네. 다 편집해서 깔끔한 걸로. 네. 제가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 너무 재밌었어요. 네, 빨려들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네. 못 치고 들어가겠더라고요. 우리 또 홍 기자는 우 대표 처음 뵀죠? 네, 처음 뵀어요. 사람 굉장히 좋아 보이죠? 네. 실제로도 좋습니다. 네, 좋으시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어제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도 적폐청산 또 보수통합 이런 정치권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초대 손님이 거의 당대표급을 불렀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아닌 원내대표.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60세 이상. 네. 오늘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뭐 네. 다른 나라에는 마크롱 같은 젊은 사람도 네. 뭐 지도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 스튜디오도 좀 한번 평균 연령을 낮춰보자. 젊은 정치인. 확 낮춰보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야의 아주 젊은 정치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이제 시사 안드로메다의 스페셜 게스트인데 이 두 분들 모셨으니까 뭐 예전 정치인들처럼 이념으로 나눠서 막 싸우고 이러진 않겠지요. 예, 건설적인 또 대안, 또 건설적인 제안, 건설적인 토론을 내길 바라면서 오늘 시사 안드로메다가 선정한 이번 주 안드로메다인 바로 만나봅시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주간 안드로메다.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본부는 응답하라. 응답하라. 네,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오창석 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창석 부위원장님. 네. 뭐 이렇게 깁니까 직책이?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뭐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당에서 정했기 때문에 뭐 좋은 말은 다 넣은 거죠. 한반도 통일을 경제, 위해서. 통일 뭐. 네. 위원장이 또 부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은 또 이수혁 대사님. 높은 사람이에요? 이수혁 의원. 이수혁 위원장. 네. 뭐 하는데요, 근데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가? 사실은 그 문재인 대표의 당시 대표 때부터 시작됐었던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한 계획을 한 2년 전부터 수립하고 있었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 이제 행정부로 다 이관이 됐죠. 예. 자,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나왔는데 이 최고위원은 지명직입니까? 지명직이죠. 지명직. 네. 전당대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당대회 이제 11월 13일에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뭐 전당대회를 해야 할지 아니면 비대위 체계로 갈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요즘 그 탈당파 하는 꼴을 보고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바로 비대위 체계로 가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만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하는. 아니 지금 저렇게 전당대회 하기로 해놓고 합의해놓고 사실 비대위원장 바로 세우려고 했던 거를 그거 안 된다 그래가 전당대회 하자고 합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합의하자마자 지금 뭐 한 2주 만에 3주 만에 지금 소위 말하는 난장을 피우고 있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더 이상 그러면 전당대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창석 부위원장. 네. 지금 바른정당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 새로우지 않아요? 나갈 사람들은 나가줘야 당이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몇 분 안 남으셔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네요. 상황이 그렇죠. 네, 두 분 모셔놓고 좀 이런 말하기 들은데 저희 프로가 사실 어제 왔던 우원식 원내대표 국가 서열 순위 15위입니다. 여러분들 몇 위 정도 되십니까? 저는 있어요? 서열 있어요? 최고위원이죠 야당. 있어요? 교섭단체 원내대표만 돼도 그 서열이 비슷해요 우원식 대표가. 그런데 최고위원이니까 그건 안 되고. 또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뭐 의전은 모르겠고 한 뒷전으로 한 20위 정도 되시죠. 그죠? 근데 오늘 방치된 사람. 이동영 작가와 두 분 친분 관계를 좀 제가 좀 묻고 싶네요. 이동영 작가 사람들만 부르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아니요, 근데 저는 이거 오늘 부르는 거에 아무런 권한 행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제작진이 부른 거예요. 인연이 있죠. 이준석 의원도 있고 오창석 부의장도 있죠. 그렇죠. 네. 이준석 의원하고 저하고는 꽤 오래됐죠. 라디오 한 1년 넘게 했죠. 라디오 같이 했었고 그리고 오창석 부위원장하고도 팟캐스트. 그렇죠. 근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 어떻게 이렇게 사투리 하고 있는 아저씨 둘이 앉아가지고 방송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 모르시나 본데. 뭐 요렇게 바뀐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거구나. 저는 표준말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저는 바뀐 걸 여기가 실감했어요. 예. 아니 이거 여기에 많은 초대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지난주에 주진우 기자도 아마 지하실에서 보다가 다른 데서 보니까 몰랐다 이런 얘기를 어색하다. 네, 어색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이 출연하면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몇 달째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아, 네. 지난 우리 방송 때 네. 김용민 PD가 출연했었잖아요. 네, 그때 네. 오창석 다음에 만나면 죽인다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네이버 지식인에도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네. 김용민 PD는 왜 오창석 씨를 볼 때마다 욕을 하나요? 대체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요거는 사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김용민 PD가 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제가 디스를 먼저 했었죠.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김용민 PD가 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제가 어떤 그 CF 광고 목소리도 나왔었어요. 네, 네. 그 목소리 듣자마자 욕을 하기 시작해서 두 분이 아세요? 저 모르죠. 몰랐기 때문에 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를 통해서 두 사람이 아는데 네. 김용훈 PD가 욕할 때마다 저한테 문자가 와요. 오창석 씨한테 잘 전해주라. 농담이라고 악이 없다고 재미로 하기 위해서. 근데 지난 방송 때는 농담이 아니고 되게 화가 나 있던데. 농담인데 진심을 되게 잘 넣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욕 듣고 기분이 어때요? 글쎄요, 그 욕 듣고 주변에서 다 욕먹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뭐 꼰대 같아서 욕먹은 거고 하나는 건드리지 말할 사람을 건드렸다. 이런 평이 있었죠. 근데 페이스북에 그런 걸 쓴 건 왜 그랬죠? 위트로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전에 그 김용민 PD 이전에 겸임 교수 시절에 20대 개 XX론을 쓰셨던 네네.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뭐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좋아하지 않았죠. 그때 사실 잘 걸렸다 이랬군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싫었는데 뭐 지금까지 싫구나 이런 느낌으로 글을 썼던 거죠. 온 김에 좀 비판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니요. 온 김에 비판하는 거는 네. 이따가 팟캐스트 버전에서 그럽시다. 시간을 네. 드릴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욕하시기 바라고. 이준석 의원 예. 어떤가요? 바른정당 최고위원 하기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이제 볼 때마다 느끼는데. 아니 이게 딴 거 하나도 없고 예. 원래 살면서 이제 임명직은 안 해야지 이런 생각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명직 이제 뭐 지금까지 안 해본 게 거의 없으니까 새누리당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출직만 해야겠다는 생각했는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거 제안 들어왔을 때 이현 대표 체제 구성됐을 때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최고위가 자꾸 뭐 봉숭아학당이 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자꾸 뭐 통합파 자강파 이렇게 다툰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 써나 보태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승낙한 건데 하고 나니까 바로 날라온 청구서가 당비 100만 원 한 달에. 그건 특별 당비입니까? 아니 그 직책 당비. 직책 당비라고 당비. 하는 거. 원래 당협위원장 시절만 하면은 10만 원 내면 되거든요. 네. 그 국회의원 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내는데 좀 갑자기 100만 원으로 뛰니까 미리 말해주지. 미리 말해주지. 모르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당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죠. 그래서 뭐 나중에 세금 공제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미리 말해주지. 그렇죠. 네. 그렇지만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서 제일 힘든 게 당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힘드세요? 당비가 제일 힘들어요. 방송에서 번 돈을 다 거기다 갖다 바친다는. 아, 뭐 그거에서 일부만 내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뭐냐면 뭐 사실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파랑 겪는 거는 작년에 이미 보수 사람들은 워낙 큰 걸 겪어가지고 네. 이제 뭐 이 정도는 그냥 뭐 웃고 넘어간 수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100만 원 부담스럽죠. 자, 두 젊은 정치인을 모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두 분이 동갑내기고. 아, 동갑입니까? 아니. 아닙니까? 제가 86년생이고요. 예. 제가 85년생이니까. 뭐 거의 동갑내기고요. 낯섭니다, 저희한테. 한살 차이. 친구 아세요? 동갑내기고. 또 똑같이 인재 영입된 인사입니다.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오창석 부위원장은 문재인 현 대통령 이렇게 인재 영입됐었고 또 있죠. 같이 똑같이 낙선됐죠. 총선에 출마해서 똑같이 낙선했어요. 네. 또 하나 공통점이 네. 두 사람 다 제가 밀었는데 다 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동형하고 친했는데 다 떨어졌네. 네, 그렇습니다. 아쉽고 아니, 그런데. 이거 질문 좀 그런데 네네. 이준석 최고위원은 노원병에 나갔죠. 그리고 네, 그렇죠. 오창석 위원장은 부산 사에 네. 갔었는데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제가 30.3%인가? 오, 자, 괜찮네. 오창석 몇 기억도 안 프로? 나요. 몇 프로 갔어요? 그 영남 불모지에서 미리 깔아둔 26.5. 26점. 잘했네요. 둘다 되게 선전했네요. 네. 오창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도와줬고 네. 이준석 의원 같은 게 내가 간접적으로 마음적으로. 직접적으로 못 도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제가 많이 도와드렸다. 내가 도와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좋아서 도와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도와줬어요. 누가 싫어서 도와줬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역시 젊은 정치인들이라 굉장히 솔직한데요. 이른 나이에 일단 정치를 시작했
시작했잖아요. 네. 정치에 단순히 뭐 관심 갖는 거야 많은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건데 직접 출마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건 다른 차원일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분 어떠세요? 그렇지. 어쨌든 뭐 저부터 얘기하면은 그 당시 제가 출마를 결심했던 게 새누리당 200석. 개헌해서 영구 집권한다. 그리고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 갑자기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연차적으로 탈당을 하면서 네. 그나마 정상적이었던 정당이 무너지는 게 너무도 어이없어서 하나는 뭔가 도움이 돼야겠다 싶어서 사실은 같이 그 노원병에 출마하려고 했었던 이동학 네. 전 혁신위원을 도우려고 하다가 네. 진짜 도움이 되고 싶으면 출마하라고 해서 그래서 내 고향 부산으로 가서 아름답게 낙선하겠다. 그러셨구나. 될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 아름답게 낙선하겠다고 했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의원은 어떤 마음으로 출마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때 출마하기 전에 고민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돕다가 출범하고 나가지고는 정부에서 아무 일도 안 해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대위는 그 전이니까 비대위는 그 전에 했던 거고 그 정부 서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골로 가는 게 보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출마를 앞두고 한 몇 개월 전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한이 방송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120일 전까지만 방송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데드라인 되니까 PD들이 제 방송 나온 PD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선거 나갈 거예요, 방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제작사 대표님 이런 분들 아는 분들이랑 막 얘기하다 보니까 한 대표님이 야 우리 기획사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계약금도 줘요. 그랬더니 계약금도 준다 그래가지고 살짝 혹했어요. 왜냐면 그때 뭐 제가 썰전다고 뭐 방송다고 많이 했으니까 이쪽 길로 가도 하나의 커리어가 되겠다는 생각했는데 막판에 딱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야 그런데 이거 내가 새누리당에 처음에 영입돼가지고 시작해가 정치를 했는데 저렇게 골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기엔 너무 좀 내가 좀 비양심적인 것 같다. 책임감. 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제 고향에는 대선 후보급이 나와 있을까? 네, 이런 고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이 사실은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상대 후보를 꺾었다면 단번에 뭐 최고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오창석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더불어민주당 약체 구역에서 그것도 조경태 꺾었으면 또 단번에 올라갔었거든요. 너무 큰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거 그건 생각해봐야 되는 게 사실 저는 오창석 씨 그래서 존중하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제 친한 청년 정치인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좀 안 좋은 청년 정치의 모습 보여주는 분 좀 있어요. 보면은 속된 말로 당내 정치 해가지고 청년 비례대표만 노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 네. 그런데 그분들끼리 뭐 저는 친한 분들도 있지만은 서로 막 뭐 뭉쳐가지고 청년 정치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결국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삼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구가 다르고 이러면 그런 상황이 놓이진 않으니까 좀 더 마음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은 공이 다음 총선에 다시 한번 갑니까? 도전합니까? 저는 내년에 보궐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해서 보궐이니까. 안철수 후보 부인 그 교수 김민 교수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뭐 저 그건 전략적으로 저한테 유리한 소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충남지사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보면요. 그거 많은 분들이 안희정 지사가 오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안희정 지사 강연 오기 직전에 한 달 전에 유승민 의원 강연을 이제 노원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제 그러면 내년에 출마하고 싶은 그 민주당 인사에게도 그런 비슷한 압력이 들어왔나 봐요. 당신도 무슨 행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안희정 지사가 그분이랑 가까워가지고 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안희정 지사가 출마하게 되면 안철수를 한번 붙고 또 안희정이랑 붙고 제가 안시문중이랑 무슨 얘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창석 부위원장 어떠세요? 출마하세요? 저는 일단은 현재 지역위원장은 아니고요. 네. 만나게 된 상태고 저는 뭐 조경태 의원이 지역구를 워낙 잘 닦아놓고 3년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현장에 가보면은 뭐 지역에 엄마만 한 500명 된다. 뭐 그런 정도로 지역구 관리 너무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저는 거기는 지하철을 깔아야 돼요.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 보니까 사실은 특히 부산이나 지역에 있는 그 분들은 여기 의정 활동 하다가 다 주말 되면 지역에 내려가고 또 국회의원 노리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 방송을 하다가도 주말 되면 방송 안 하고 지역에 가더라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그만큼 막 몇 년을 3년 4년을 준비하던데. 아니 근데 박준 변호사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안 봤구나. 하루에 비행기 4번 타는 분 좀 봤어요. 아이고 참. 조경태 의원 아까 지역구에 뭐 엄마만 500명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오창석 부위원장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되게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누나만 500명이에요. 그래요. 그 아까 제가 뭐 모두의 마크롱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뭐 서구 유럽 이렇게 보면 정말 그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맞아요. 정치 지도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요원한 것 같아요. 아직도 30대가 국회에 나온다 선거한다 그러면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르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실질적으로 그 젊은 분들이
각 정당에 들어가서 정당벽을 넘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의외로 이제 민주주의 우리 발전사에 보면은 우리 한국 근대 정치를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군사 정권 시절에는 다 젊은 군인들이 이제 다 정치를 시작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문제는 너무 오래 해먹었던 게 문제죠. 그렇죠. 보면은 그 당시에 30대로 데뷔했던 젊은 군인 출신의 정치인들이 거의 한 60, 70대 때까지 이제 계속 선출직으로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 안 키워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이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그 국회의원 평균 연령 보면 거의 한 63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도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고 청년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는 또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을 또 우원식 원내대표도 하셨지만 네.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 들으세요? 무슨 얘기들을 해주시던가요?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나와라. 그러니까 젊다와 어리다를 이제 두 가지 비슷한 표현인데 네.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죠. 이제 보면은.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어리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3이긴 한데 그래도 약간 동안인 것도 있긴 하고 무엇보다도 결혼도 아직 안 했어? 라는 얘기를 굉장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이제 청년들이 하는 얘기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겁니다. 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핸디캡을 제가 느낍니다.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인지도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어린 느낌. 왜냐? 정치권에 다른 사람이 다 60대, 70대니까 30대 되면 굉장히 어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똑같이 느끼는 게 지역구에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정책으로 노령연금 30만 원 네. 지원을 총선 때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고 다니면 네가 무슨 힘이 있는데 가서 할 수 있겠냐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리니까 권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낮잡아 말씀하셨듯이 애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일단은 인식으로 어른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두 분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정치를 위해서라도. 뭐 소개라도 시켜주고 좀 얘기를 하시든지. 뭐 없나?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아니 두 분 다 인물이 제가 봤을 때 두 분 다 있으세요. 되게 인물 좋으니까 네. 아니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결혼도 좀 빨리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아니 결혼을 전략으로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차피 이제 결혼하신다면 네. 그런 게 뭐 어떻게 보수 정당이라면 그런 게 또 컴플렉스 될 수가 있잖아요. 아, 예, 진짜. 필요하다면 전략적으로 아니,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아. 그런가요? 네.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혼 안 했으니까. 네. 홍상희 기자는 뭐 그렇게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결혼 추천합니까? 아, 노 코멘트.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세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치 참여에 대해서 네. 한번 해봐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 진짜 하세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가 이제 88년도에 아파트 단지가 개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그 세대예요. 이제 85년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첫 분양 받아가지고 신혼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문제는 이제 앞길을 터야죠. 네, 앞길을 터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오 위원장 무슨 얘기 들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흘이 사실은 되게 많이 낙후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산업화 시절에 개발됐던 공단이 많아가지고 그 공단을 중심으로 그 말씀하셨던 예전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세요. 실제로 그 부동산 가격도 되게 낮아서 네. 18평 정도가 100에 50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 있어서 거기는 일단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그 산업 시설을 투하하는 게 먼저인데 뉴타운주의자세요? 네. 개발할 부분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공단이 비어서 거기가 슬럼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개발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아파트 중심으로 육아맘들을 저는 많이 만났었는데 네. 우리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다. 아하.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었죠. 자, 명절 때 뭐 두 분 다 그 민심을 들어봤을 텐데 지금 여야가 각자가 듣는 민심이 달라요. 일단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나가 보니까는 뭐 적폐청산에 응원 소리가 많다. 그렇죠. 계속 열심히 해달라 이런 목소리 있다 그러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다들 내일 전쟁 일어난다 이런 얘기 안보불안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자기들 유리한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두 분 솔직하게 어떤 목소리가 좀 있던가요? 문제는 경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이제 저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지금 물론 정치에서의 실정이 지금 많이 부각되어가지고 비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그게 확대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젊은 세대의 고달픔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증폭되는 겁니다. 어떤 정치에서 문제들이.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지금 약간 뭐 초기에 정치로서 이제 지지율을 유지하려는 국면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율이 왜 50대, 60대에서부터 삐끗하기 시작했느냐를 이야기하는데 50대, 60대는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내년에 지금 뭐 당장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만 해도 10,000원 인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완화책이라고 할 만한 거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완화책을 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너무 묻혀 있어요. 수면 아래로.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 한 2개월, 3개월 동안에 그런 완화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명절 때 그 문 정부에 대한 칭찬이나 기대보다는 비판이나 우려가 더 많았다. 보통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불만을 얘기하지 칭찬 잘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권에서나 사람들은 현 집권한 세력에 대해 가지고 약간은 뭐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투더리 스머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스탠스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잘한 이야기들도 제가 듣긴 듣겠습니다만은 우려를 많이 얘기하죠 보통은. 자, 오 부위원장은 다른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아직 실제로 저는 이제 부산이다 보니까 사실 보수 텃밭이라서 보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만나보면은 제가 만나봤을 때는 거의 다 박근혜 대통령이 닫혀 있거나 소통을 잘 안 했던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 가서 껴안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기대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뭐라고? 너무 좋아하죠. 왜냐면은 저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느끼셨기 때문에 저걸 풀어헤치는 과정을 되게 반기시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안보 불안 어떻게 얘기해요? 그쪽에? 안보 불안을 굳이 뭐 지금 출범 100일도 안 된 정권이 다 해칠 수 있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이 사회자도 말이 빠르고 뭐 초대 손님 둘 다 말이 빠르고 그래서 좀 천천히 합시다. 마음이 급했어요 저희가. 시간 쫓기지 마시고. 그런데다 이제 젊으신 분이 오니까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그 서열 높은 의원님들이나 정치인들은 네. 되게 뭐 좀 분위기가 좀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 정치인들 두 분 오시니까 오히려 분위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분 괜한 소리 했나요, 제가? 네, 계란 소리 하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셔가지고 분위기를 다운시켰습니다. 자, 정치권 쟁점 사항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쌓였던 적폐청산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빨리 청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전 정권, 특히 전전 정권까지 터는 것은 이건 정치보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오 부위원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느 쪽이 맞는지. 글쎄 적폐청산을 하는 게 다시 모든 국민의 바람이지 않았나. 지금 사실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거든요. 촛불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12월에 그 시기가 1년째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이에 그냥 대통령이 물러나고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을 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상황이 하나도 도래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대학생들이 특히나 분노했었던, 청년들이 분노했었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대학 입학 과정이라든지, 그럼 열심히 노력하면 뭐 기업을 일궈서 잘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기업에서 뒷돈을 찔러 넣어서 특혜를 받고 공정한 경제가 다 파괴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회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뭐 전 정권, 그 전 정권이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부나 이제 시도하게 돼 있고, 이거 되게 잘하는 곳들 정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YS 정부죠. 역사 바로 세우기 하고 뭐 일본과의 관련 관계도 정리하고 뭐 조선총독부도 헐어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 다가온 것은 경제 정책을 어떻게 다루었냐 갖고 이제 정권이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초기에 어쨌든 아까 오 부위원장 말했던 것처럼 국민적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전 정권에 대한 어떤 처벌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지탱해 갈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 하나 시행했던 정책들이 부담으로 돌아올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있으면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당장 공론화위원회가 다음 주에 결과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커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부가 준비 자체가 좀 미흡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특히 외교 쪽에서의 혼란 같은 경우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현재 그 NLL 대화록 유출하고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는 좀 불편한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게 참 특이했던 게 그 김무성 이거 방송에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NLL 대화록을 그날 이제 부산에서 유세할 때 비 오는 날 김무성 대표가 그 트럭에 올라가서 읽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제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날에 이제 같이 내려가는 비행기도 제가 같이 탔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대화록이 그럼 어떤 문건 형태로 유출된 걸 김무성 대표가 읽고 있었냐, 이건 아니었고 제 기억에 비행기에서 뭔가 파란색 플러스펜으로 이제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문건 형태로 유출된 것이냐 아니면 어디서 김무성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어디 여기 떠도는 전원들을 이제 종합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다를 텐데, 만약 문건이 유출된 거라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처벌해야 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문제되죠. 그러면. 전원이 떠돌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그것보단 약간 상황이 덜하다. 왜냐하면은 뒤집어 말하면은 김무성 대표는 이 말을 했다라고 확신하고 그때 전원을 전한 거지만은 반대로 그러면은 그 당시 민주당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안 했다라고 확신을 하고 또 이제 또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서로 이제 들은 말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단계라면 크게 문제 안 되겠지만은 국정원에서 만약에 그 당시 이제 여당의 선대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대표에게
문건을 특정해서 전달했다 그러면은 그건 큰 문제가 되겠죠. 이거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 뭐 한번 진실을 밝혀볼 부분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은 다만 이것은 이미 뭐 지난 정권에서 검찰에서 이제 한번 짚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뭐 약하다면은 다시 한번 짚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특이하게 다른 결론이 나올까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이때 지켜봤었는데 왜냐면 제가 집이 부산이다 보니까 온 하루 종일 부모님들의 문자가 이걸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영토를 포기했다. 이런 걸로 문자가 돌았단 말이에요. 그 SNS나 문자를 하지 않던 저희 어머니도 네. 그런 문자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걸 따져봐야 될 게 뭐 새누리당은 뭐 했다 하고 민주당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끄집어낸 건 새누리당이었고 한 의도나 목적을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안보 불안을 유도해서 정권을 다시 한번 쟁탈출하려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해명하셨냐면 어떤 찌라시에서 정확히 이렇게 워딩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그 큰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긴 좀 어렵고 내부 유출이 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지 않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이제 우리 방송 나갈 때쯤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추가 뜬다 그러죠. 전문용어로. 네. 나올 건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봐요? 연장돼 있습니다 지금. 네. 확실하고 있죠. 아니, 늘 틀리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형사소송법상의 6개월인데 몇 가지를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재판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만약에 구속기간 연장하지 않고 불구속하면 재판 자체 출석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택에서 올 방법들이 없어요. 강제구인도 안 받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또 그리고 대부분 이재용이라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구금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법적인 부분도 봐야 되지만 재판의 효율성 부분도 봐야 되고 그 결정은 재판장이 하는 거거든요. 청문을 거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영하 변호사는 뭐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 사자, 뭐 콜로세움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결과론적으로 저는 연장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게 박지훈 변호사한테 질문한 거는 이준석 의원한테 물어보려고. 이게 뭐 일각에서는 인권의 문제도 있고 불구속이 원칙이 아니냐 내보내주자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뭐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탄핵이란 절차를 하다 보면은 탄핵이 꽤 중대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의외로 일부 뭐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 정도 빼고는 사회적으로 반발이 크지 않은 것은 그 절차가 굉장히 적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끽소리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이 재판이라는 것도 1심이 보통 주 4회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속된 말로 이제 고밀도로 진행되는 건데. 힘들다. 예,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했느냐를 갖고 나중에 사람들이 뭐 인정하고 불복하고 이런 것이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끽소리 못하게 하려면은 법률적 조언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엔 결론이 나 있겠지만은 구속 연장을 하되 출석을 조건으로 보석을 걸어주는 것이 하나의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지훈 변호사가 우려했던 것처럼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석을 하면서 조건을 걸게 되면은 안 나오면 바로 구속입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조건부를 둘 수 있다는 생각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녹음시점에서 모르니까. 근데 출석을 담보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생각해봤을 때 그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기에는 지금 1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건 다수의 다른 공범들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이제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검찰과 특검이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보는 거지 여기서 뭐 추가로 뭔가 수집할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증거인멸은 이제 뭐 증언 나온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 그거는 박지훈 변호사 말대로 결론이 났을 것 같은 얘기가 저는 들고 그 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이준석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 만나서 한 2시간 얘기해보고 뭐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떠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지금 박 전 대통령 상태를 보면 절대로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은데 당시 이준석은 어떤 얘기를 듣고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비판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저도 계속 보는데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도 나름 대선 후보급이면요.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접해요. 그 상황에 있으면은 사람이 대화하는데 클래스가 생깁니다. 어느 정도는. 원래 정치인이라는 거는 습득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가 정보의 품질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 하는 말이 차이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주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걸 자기가 들은 것이다 자기 생각하는 거네. 그래서 그게 됐던 건데 제가 이제 계속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평가가 바뀌는 과정들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은
들어가는 정보의 품질이 달라지고 있구나. 정보 양과 품질이 달라지고 있구나. 왜 애초에 정치인이라는 건 ABC를 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좋은 걸 판단해 내리는 게 리더의 자질인데 과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밖에 있으니까 자기가 ABCD 뭐 다 듣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은 이게 바로 문고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급 정보를 지금 듣고 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은 밖에 돌아다니면 그래도 행사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사람 만나요 보면은. 그렇죠. 국회의원 하고 있을 때는 국회의원 회관에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관저라는 것을 틀어박히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인방이 전부 다 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 차단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당 대표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최고위원회의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 만나요. 그럼 이런저런 얘기 듣고 하는 건데 사람이 차단되면 저렇게 많이 변하는구나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많은 얘기를 듣고 귀를 열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수첩공주라 그러기도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수첩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는 수첩을 읽는 것도 봤지만은 남이 하는 얘기를 적는 것도 봤어요. 수첩이 그런 용도로 이중적으로 사용되는 거였는데 청와대 간 이후로는 제 생각에 수첩은 폐기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수첩은 더 이상 없었을 것이다. 자, 그럼 반대로 오창석 부위원장님,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문재인 후보가 치매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돌았어요. 근데 그 중에 원인 하나가 네. 사람을 잘 못 알아본다 얼굴. 근데 어때요? 문재인 당시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직접 오 부위원장을 영입했잖아요. 네네. 요즘에 잘 알아봐요. 제가 그 사이사이 봤을 때는 총선 이후에 1년 동안 봤을 때는 저는 바로바로 알아봤죠. 그리고 또 부산이기 때문에 자주 내려오셨거든요. 그때 가덕 신공항 유치 때문에 또 내려왔을 때 잘 알아보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워낙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 그 시간을 계속 복귀를 하면서 다시 대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 동안 4년 동안 원래 5년이지만 4년 동안 워낙 많은 사람들을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나다 보니까 한 번 본 사람을 제대로 못 기억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몇 가지를 뽑아서 막 치매라든지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너무 오바돼서 나온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도 그 얘기 듣고 제가 지금 뭐 방송에 뭐 작가들이라든지 PD들을 많이 만나는데 누가 누군지 다 모르죠. 헷갈려요. 모든 사람이 헷갈려요.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제작진들도 밖에서 만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정치인이라면 정말 기억을 잘하고 그게 정말 본인한테 유리한 거지만 너무 많이 만나는 사람이면 기억하는 게 쉽지 않다. 박수인 변호사 같은 사람을 이해가지고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정치인이 지나가면 옆에 노예 한 명 둬가지고 사람 이름 외우는 사람 옆에 이렇게 노예도 뒀다고 하니까 이게 정치에 꼭 필요한 덕목은 아니고 대신 알아봐주면 고맙긴 하죠.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다른 건 잘 못하시는데 그건 기가 막히게 아 정치 덕목 생일까지 다 기억했었거든요. 네. 결혼식 기념일까지 다 기억했죠.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들이 우리 정치에 바라는 바람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저는 제가 일부러 정치하면서 청년 정치 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 청년이란 특수 리그를 두는 것 자체가 정치의 지금 저해 요소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 더 이상 정치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러 저는 목표를 높여서 도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청년을 위한 특수한 직책에 도전한 게 아니라 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던 건데 앞으로 그럼 도전하는 청년이 많아져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결혼도 안 한 20대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말하는 뭐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사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젊은 사람이라 출마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해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 2000년대 이후에 아마 민주당 최연소일 거예요. 지역구는. 제가 만 29세 때 나갔으니까. 만 29세 때 나갔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청년들이 정치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몰라요. 내가 유감함인데 뭐 대학생인데 이 내가 원하는 울분과 분노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 그럼 정당 당사를 찾아서 가서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게 한 명, 두 명 찾아가면 또 안 돼요. 좀 세력화가 되고 모여야만 그게 힘이 작용하는데 그 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일단 그 풀을 만드는 게 저는 첫 번째 목표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마크롱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나라의 만 30세 정치인이나 우리나라의 만 30세 정치인은 완전히 다른 게 그 나라들은 보통 만 15세부터 정당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정당 경력이 우리나라보다 2배, 3배 이상 높아요. 30살만 돼도 정당의 경력이 15년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것 그리고 투표 만 18세 이런 것들을 정치적 연령 진입 장벽을 낮춰야만 일단은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나 또는 신인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마무리 질문 한번 할까요? 네. 그 사실은 우리가 한국 전쟁을 겪고 또
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도 이념 전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저것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올라나신 게임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그만해야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보수를 대표하는 진보를 대표하는 젊은 정치인으로 오늘 라디오에 나오셨으니까 보수가 나아갈 길, 진보가 나아갈 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고 오늘 좀 방송 마치도록 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신문사에다 칼럼을 기재해야 할 때 제가 칼럼을 썼는데 제목을 이제 데스크에서 뭐라 뽑았냐면은 북한이 망한 보수는 뭘 먹고 사나라고 이렇게 뽑았어요. 실제 내용도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근데 그 칼럼 제목 때문에 제가 보수에서 그 태극기 부대한테 파문을 당했습니다 거의.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한 게 뭐냐면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도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이 대북 문제 아니면 안보 문제를 제외하고는 보수가 싸울 전장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은데 10년 전으로만 시계를 돌려놓고 봐도 경제는 원래 보수의 고유한 전장이었고요. 교육도 보수의 고유한 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안보까지 세 가지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보수를 지탱하고 있었던 건데 나머지 둘을 그냥 보수가 포기해버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보수가 다시 가진 과제라는 것은 안보 이외의 다른 과제를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인데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마 보수의 이제 숙명일 것 같습니다. 진보 같은 경우는 진보가 꿈꾸는 세상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말씀하셨듯이 그 안보 불안이나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면 좀 보수고 대화책을 얘기하면 진보고 그리고 독재에 항거하면은 진보고 거기에 반대하거나 뭐 막연한 경제 발전을 개인의 희생이 있더라도 해야 한다면 보수. 아니면 진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을 어떻게 챙길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세계관이 나와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메슬로의 기본 욕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40년도에 발표됐는데 2010년에 더글라스 캘릭이라는 사람이 심리 욕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최상위는 배우자의 획득, 유지,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최정점을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나 무슨 생활 밀착형 공약은 이미 이 시대의 당연한 보편적인 정서에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명확하게 세워놓는 것. 그것이 이제 진보가 나아갈 길이 아닌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개씩 또 질문이 제가 생각나는데 뭐 북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보수 같은 경우에는 60대 이상에게 압도적 표를 얻고 20에서 50까지는 표를 못 얻거든요. 그러면 20년, 30년 후에 보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 안 해봤어요? 트렌드상 보면요. 여론조사 보면 30대, 40대가 보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데 20대는 다시 보수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우리가 지금 유럽이 왜 극우화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도 극우화되면 안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세계화라는 20년 정도의 조류에 이제 반작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뭐 일부 우파적인 생각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외국인에 대한 배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그게 유럽처럼 극우 정당으로까지 발전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은 오히려 그 약간 반등점 트렌드를 보고 거기를 좀 더 키워가지고 유럽식 극우 정당화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잘 절제하고 그 다음에 또 바른정당이 합리적 보수로 서가지고 그 영역에서 20대, 30대에서 이제 올바른 보수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너무너무 어려워 보여요. 자, 그럼 오 위원장님. 그 진보에서는 내가 다 선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고 남은 다 부정이고 옳지 않고 이게 독단이 좀 심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요. 네. 포용력이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 사실 우리 팟캐스트 댓글란에 봐도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보가 좀 고쳐야 할 부분 아닌가요? 흔히 말해서 진보의 쓸데없는 고결주의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작가님 뭐 슈퍼카 타고 다닌다 욕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슈퍼 같아요 요즘?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진보가 돈을 많이 벌고 있거나 외제차를 타고 있거나 뭐 이런 거면은 이유 없이 비판을 가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이라면 인정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대원칙이나 법을 잘 지켰을 때는 리스펙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모든 것이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쪽으로만 가니까 진보에서는 막 어려운 시절이 없으면 안 되고 20대 총선에도 청년 뭐 정치인 출마자 얘기 나오면 난 다 흑수저였어요. 다 진보에. 그 진보 출마자 중에 20대에는 거의 자기 집이 어려웠던 것부터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집이 어려웠던 걸 얘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사회가 힘든 걸 어떻게 바꾸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저는 청년 정치인이나 신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 너무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들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송 오늘 라디오 버전 여기서 마치는데요. 두 분은 가지 마시고
이어지는 팟캐스트 버전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기대가 됩니다. 예. 예, 거기서는 오창석 부위원장의 욕을 한번 기대해 싸워봐요. 자, 오늘 그 원래 우리가 초대 손님 오면은 엔딩곡 선정할 권한을 드리는데 오늘 두 분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오창석 부위원장은 정부 여당 소속이니까 지금은 한바구음을 딛고 있고 인수석 최고위 같으면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당 위기예요. 당 위기. 당 위기니까 이분한테 우리가 선곡 그 기회라도 한번 드립시다. 자, 어떤 곡을 신청할래요? 소녀시대 힘내. 힘내. 좀 힘내. 아니 소녀시대 해체설이 또 도는데 다른 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합니다. 자, 그럼 이준석 최고위원이 선곡해주신 소녀시대의 힘내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이어지는 팟캐스트 버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정계 개편 향방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팟캐스트 버전으로 옮겨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원곡은 YTN 라디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확인하세요.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49금. 여기부터는 불방 버전 팟캐스트 전용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방송되는 내용은 FM 94.5MHz YTN 라디오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미리 사전에 분명히 고지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던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시고 고 스톱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덕성이 남달리 투철하신 분들, 순진무구하여 비속어와 욕설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심신미약자, 빈속, 임신부, 노약자, 고혈압, 컨디션 안 좋으신 분, 비위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고 꼰대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이런 시나리오. 네, 죄송합니다. 목이 메이네요. 메이고 그래. 미안해요. 예, 팟캐스트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시나리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에이 새끼 뭘 길어. 개새끼 너 직책이 왜 이렇게 길어. 부탁인데 줄이가 좀 당기라고. 안경통으로 해주세요. 안경통. 화 언제 내나 했어. 한반도 경제통일위 오창석 부위원장과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기 개편 시나리오를 함께 써볼 텐데요. 일단 뭐 궁금한 거는 바른정당 상황인데 그 탈당파 또 통합파 이 명분이 그 박근혜가 제명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또 홍준표 대표도 계속 컴온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헷갈리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탈당의 명분이랑 다시 복당의 명분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당의 명분은 그때 친박이 해먹는데 친박 출당이 안 될 것 같으니 우리 나가겠다 따로 하자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사이에 보면은 그러면 새로 들어서 홍준표 씨가 잘했느냐? 완전 망가뜨렸잖아요, 당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해져가지고 친박 출당 거기다가 홍준표 퇴진 두 개까지. 내 개인적인 목표는 나 이준석 의원한테 좀 진짜 묻고 예, 싶은데 이 자강파, 통합파 누구 좀 얘기해줘요. 몇 대 몇이에요? 몇 명 정도 있는지 제가 분석하기로는 통합파가 자강 한 7명, 통합 13 아닌가요? 아니, 통합파가 최대 지금 7.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실제 내일 탈당하면은 같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셋. 네,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13이 지금 자강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돼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그게 한 명, 두 명 계속 탈당해서 자한당에 합류하면 그 13명도 계속 흔들릴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쑥스리 갈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면은 지금 이미 예를 들어 정병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선을 끄었고 거기는 뭐 안 나가겠지 뭐. 이해훈 의원은 안 나갈 테고. 못 나가지. 말을 바로 합시다. 유승민 의원 안 나가고 지상욱 의원 안 나가고. 그래, 거기서 그게 다 아닌가? 김세현은 안 나가고. 아니 지금 박인수 의원 안 나가고. 나갈 걸로 확실한 분이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정양석, 황영철, 김무성 의원. 그러니까 최대 7. 박영철 의원. 김용태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안 나간다고 뭐. 자, 여기서 내가 그 바른정당 구성원 중에 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통합파들이 나왔는지를 얘기해 주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에 왔다는 사람들이 잘 보면은 어려운 지역구에서 한 3선씩 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적인 능력이란 게 뭐냐면은 지방선거 때 시장, 구청장, 뭐 구의원, 시의원 당선되어야지 지역 관리를 맡겨놓고 자기는 중앙정치에서 소위 속된 말로 자기 생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분들은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항상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에요, 보면은. 내가 국회 가서 소신 발언하면서 지역 관리는 철저히 해가지고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보면은. 공천 때마다 그 사람들 자르고 싶었는데 안 잘려요. 왜냐하면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저 사람 어차피 무소속으로 나와도 이겨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공천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이한국을 할지라도. 그렇지, 이한국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역으로 협박하는 거지, 보면은.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니네가 못되게 지방선거에서는 어차피 그 의원 없이는 무조건 자유한국당이 공천하는 사람이 될 거라라고 이제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역 관리 뭐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고민이 빠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자강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본인은 계속 남고 싶지만 그 방금 얘기한 풀뿌리 밑에서 나갑시다. 안 나가면 우리끼리라도 갈 거예요. 라고 하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겠냐. 장제원 의원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장제원 의원은 특수한 케이스고. 예. 네. 근데 이제 보면 나머지 사람들 보면은 나름 그냥 돈 있고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도 지역 관리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남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보면 이제 지상욱 의원 잘 봐도 지상욱 의원도 인지도도 있고 본인이 지역 관리할 다른 방법들도 있고 최종병기가 있잖아요, 지상욱 의원에게는. 아, 시문아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를 거라 봐요. 그럼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갈라지는 거는 기정사실 같고 그럼 교섭단체가 붕괴되는데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인거하고 아닌거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천지 차이죠. 천지.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당하고 또 연대로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니? 근데 유승민 대표가 이제 솔직히 총대를 맬 텐데 유승민 대표가 아마 정치인 300명 국회의원 중에 제일 연대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 박지원 대표일 겁니다. 박지원? 네. 아니 박지원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안철수하고 하라고 대충 그림 그려보면 그 호남 쪽 의원들 말고 안철수파들 하고 왠지 나 안철수 유승민 또 그림이 비슷한 느낌이 좀 안 듭니까? 얼마 전에 또 만났다고 막. 예. 네.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이랑도 둘 다 서로 대통령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있어가지고 합의가 잘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아마 이게 국민의당이 언뜻 보면 의석이 많아 보이지만은 여긴 초선 위주 정당이에요. 그렇죠. 다 초선이 당연하지 뭐. 네. 민주당에서 넘어온 분들은 그래 다선이 있는데 그분들은 나갈 테고 그러니까 초선 위주의 정당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거의 다 기본이 재선 3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쳤을 때는 중량감이 다선 쪽으로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쉬운 선택은 아닐 거예요. 자, 오찬석 부위원장. 네. 지금 만약에 이렇게 바른정당 의원들이 많이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일당을 잃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럼 뭐 국회의장 이제 2기 국회의장도 놓칠 확률도 높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 일부 호남 의원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박지원. 제일 힘든 사람부터 얘기를 하시네요. 보통 감정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뭐 정치를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아마 지지자분들이 원하는 행정부에 원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있더라면은 그 연대에 대한 거를 조금 열어두지 않을까. 근데 합당이나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원 대표는 얼마나 또 이렇게 명확하게 합당의 조건을 제시했습니까? 난 전남지사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 조건 아닌가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나 전남지사 막지 마라. 오창석 부위원장은 거기 뭐 어벤져스라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영입했던 사람이랑 자주 만나잖아요, 의원들이랑. 그때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그런 얘기 한번 털어봐요. 얘기해줘요. 뭐 무슨 한통 뭐 통통 유연당 팀으로 저희가 다 영입이 됐지만 그분들도 말씀하셨듯이 다 초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하나씩 이제 정치를 배워가는 입장이고 본인들의 의견은 개진할 수 있더라도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뛰어나 보이는 것. 요즘 만나긴 만나요? 요즘 저희는 가끔씩 이제 밥을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네,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먹는데 뭐 영입한 멤버들이 전원이 다 모이는 건 아니에요.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생기고 이러고. 안 나온 분 누군지 저는 알아요. 저 그분하고 안 친해요. 입이 실룩실룩하고 입이 실룩실룩합니다. 여기 입이 나오라고. 누구야? 우리 픽할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표를 내면 안 되죠. 네. 표를 낸다고요? 아니 티를 내면 안 되죠.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월 13일인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느끼는 위기의식은 어느 정도예요?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근데 워낙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여기 트라우마를 많이 겪어가지고 뭐 이 정도 일쯤이야. 네, 이 정도 일쯤이야라는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뭐 20이나 19나 18이나 뭐 원내교섭단체 차이는 있겠지만은 하나라도 줄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정리할 때 싹 정리해라 그러면 뭐 이런 느낌? 그렇게 생각. 이제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뭐 중요한 일 하는데 장애물 되게 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결국은 지방선거가 있는데 정말 바른정당 만약에 탈당을 하고 그 작은 정당 입장에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승부수를 띄울 수 있고. 근데 제가 음모론 하나 여기서 던지고 가겠는데. 네, 던져주세요. 던지고 가겠는데.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홍준표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 못 치를 걸 확신해요. 어허. 네, 확신해요. 그거 왜냐면은 홍준표 대표 지난번 2011년에 하다가 왜 잘렸어요? 잘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이 홍준표의 퇴진이 이준석의 등장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2011년 그때 10월 26일 박원순 시장 당선됐을 때 그렇죠. 그때 홍준표 대표가 선거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그때도 7월 달에 대표되고 나가지고 한 4개월 만에 잘린 거거든요. 잘린 이유가 박원순을 당선시켰으니까 넌 잘려야 된다는데 사실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된지 3달밖에 안 됐는데 선거 책임지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때 뭐였냐면 결국 똑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월급쟁이 사장이지 지분 있는 사장이 아니라는 장악을 거예요. 못한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때 명분이 뭐였냐면은 내년 4월에 총선인데 홍준표 체제로 지금 지지율 갖고 할 수 있겠느냐. 뭐 디도스 사건 터지고 30%대 지지율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잘린 건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홍준표 대표가 그러다 보니 그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 25% 달성하는 게 내 목표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 또 그거 발목 잡혀가지고 사퇴하라는 여론이 있을까봐 한번 겪어본 일이니까 이번에 먼저 이제 실드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과연 그러면은 12월까지 25% 지지율 들고 있으면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 이길 수 있을까요? 홍준표 말고 있나? 또 생각이 좀 드는데요. 거기에 이제 영입 인사로 데리고 올 사람들을 오늘 그러니까 또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이제 먼저 선빵을 쳤냐면은 선빵했으니까 선빵을 쳤냐면은 공격 선빵 맞죠? 선빵을 쳤냐면은 영입 인사가 2명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영입할 수 있는 인사가 2명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홍준표 지사의 대체제로 거론되는 인물이 2명 있어요. 그러니까 주옥순 아니야 주옥순? 그게 누구냐면 홍정욱 한쪽으로는 홍정욱 한쪽으로는 황교안. 둘은 완전 성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보수층에서는 각자 이익에 따라 가지고 그들을 띄우려고 생각이 있어요. 황교안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홍정욱 씨는 정말 괜찮은데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나올 수 없는 걸 하나 또 잡혔다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누라가 극렬히 반대할 걸 하나 잡혔다. 라고 마누라가 굉장히 분개한 그걸 하나 잡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모론이에요? 찌라시예요? 너무 저런 거에 음모론은 음모론인데 아니 두 분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이 음모론 찌라시 정말 좋아하시네. 아니, 민주당이 두려워한다는 반증이죠. 홍준표 나오는 거를.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거 생각했을 때 홍준표 지사는 지금 계속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기 생각에는 원래 자기가 당대표 됐으니까 드디어 홍준표 인생에도 볕든 날이 오는구나. 공천권을 장악해가지고 총선 한번 이겨보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가 잘린 거예요, 대표에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일만 안 당하면 된다. 그 일만 안 당하면 된다. 재판도 문제지. 뭐 그건 뭐 본인 알아서 할 일이고. 근데 거기서 날아갈 수도 있죠. 재판이야 그래도 법적 절차니까 자기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 바른정당은 예를 들어서 홍준표 퇴진되고 박근혜 전 대표 출당되면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 지금. 저만 해도 홍준표 퇴진하고 예를 들어 통합 전당대 한다 그러면은 오케이. 홍준표 퇴진. 홍준표 퇴진하고 통합 전당대 해가지고 만약에 실력대로 붙어보자면 오케이. 만일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안 가죠. 안 갑니까? 무슨 뭐 어쩌서 부회의장. 자유한국당은 좀 그렇고 유승민 대표가 전화해서 같이 하자. 아니 안 가겠죠. 최고위원 줄게. 제가 뭐 임의를 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리 없죠. 뭐하러 집권 여당인데.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홍준표 대표 법정 그거 얘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홍준표 정치권의 파닥이 이미 뭐 들어서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홍준표 지사가 지난번에 1심에서 유죄난 다음에 2심에서 무죄 날 때 어떤 다선 정치인 한 명이 도움을 받았다는 소리 파다해요. 근데 그래서 과연 그 다선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센 수를 던질 수 있을까 지금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완전 뭐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친박 청산 다선은 한 명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다 다선이에요. 그럼 두 분 각자가 예상하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 한번 들어보죠. 그래,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뭐 그러니까 선거 전에 무조건 정계 개편은 돼야지 무조건 되겠지. 당위성은 아니고요. 되겠지. 당위성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체제가 싫어요? 좋아. 너무 좋은데. 싫은 것 같은데? 좋아요. 자유한국당 일당 됐으면 하는 거예요? 싫어요. 미안해. 여기도 자유한국당 싫어해. 자, 한번 그럼 예상 한번 해봅시다. 정계 개편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지겠죠. 각자 써보는 시나리오. 이루어지는데 동참하냐 마냐. 그러니까 결국에 예전에 보면은 이동훈 작가한테 질문 합당한다고 했을 때 안 들어간다는 정치인 하나 있죠. 그 사람 모델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들어가는 게 옳은 걸까요? 개인 선택이지. 저 같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택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꼬마 민주당. 그러니까 명분 없는 3당 합당, 그러니까 집권을 위한 3당 합당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게 하나의 용기인데 물론 그 당시에 그걸 선택했던 정치인은 굉장히 젊은 소장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승민 후보의 선택보다는 좀 가볍게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그 꼬마 민주당 잔류파들이 한 뭐
5에서 7명쯤 됐는데 됐죠.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그 사람들 다 힘들었거든. 정치를 못했지. 그 그러니까요. 이기택 비롯해서. 그런데 그게 지금 해가지고 하나의 큰 세력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그 선택을 꼭 나쁜 선택이다 볼 수 없는 게 33살의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 이제 뭐냐면 지금 유승민 대표는 결국 내년에 환갑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그럼 느낌이 약간 다르죠. 쇼 붙이기에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다르긴 한데 저는 어쨌든 결국 분위기는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3당 합당을 받아들인 정치인이 누굽니까? YS 아닙니까? YS의 직계 후계자가 누굽니까? 무대. 뭐 김무성 대표. 네. 김영춘. 그 지점을 그러면은 그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성공 시나리오로 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통합파로 가실 분은 가실 거라 보고 그랬을 때 그 남는 사람 남을 거라 봅니다. 동상이몽이다. 알겠습니다. 통합하는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의 선택이 그렇게 옳았던 적이 전 별로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에도 대선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JTBC 나가가지고 개헌해서 총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을 때 동공지진. 본인의 선택이 그렇게 옳았던 적도 별로 없었고 그 의도가 다 간파가 됐었기 때문에 통합은 저는 어떻게든 될 수도 있고 꼬마 보수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든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 당에 왜 그렇게 그럼 새누리당으로 다시 복당하려고 하느냐, 자유한국당을 복당하려고 하느냐 이면에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약간 다 있는 게 들어가면 당을 다시 장악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약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들어가면 내 거다고 거기에 뭐 생각하는 김성태 의원도 있고 이렇게 다시 만나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잘 보면요. 세력은 없는데 말을 많이 하는 홍준표 대표와 세력은 굉장히 큰데 스텔스 모드로 있는 정치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스텔스 모드로 있는 정치인과 연합한다면은 은근히 큰 세를 얻으면서도 말만 많은 홍준표 대표보다는 유리한 위치로. 최경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 얘기도 이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보면은 그 자유한국당에 있는 그 자유한국당에 보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만 말이 계속 세지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네, 계속 뭐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갈구하는 사람은 홍준표 대표밖에 없는 것처럼 비춰질 정도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이 워낙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전에 강용석 의원이 트위터로 네. 얘기했잖아요. 아, 그거. 뭐 시나리오들이 예, 뭐 각자 짜는 건데.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연대는 뭐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박지원 대표 나가면. 그러면 이런 개편은요? 아니 박지원 대표 나가는 거는 지금 이준석 본인의 생각이 아니면 당 전체 생각이에요. 제 본인의 생각이죠. 본인의 너무 근데- 싫어하네 박지원.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대선 때 연대하자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이승민 대표가 명시적으로 박지원 대표 같이 안보관이 다른 분하고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한 다수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수의 개인적인 당에서 생각. 뭐 이걸 뭐 당론을 결정한 사안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박지원이 싫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자, 그럼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지금 바로 내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전멸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대구 경북은 되죠. 당장 내일이면은 대구 경북도 쉽지 어려워요? 않겠다라고 어려워?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사하고 제주도지사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수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경기지사는 좀 어려워 느낌상. 근데 이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교섭단체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판사판 모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 부산시장에 김세현 의원 나올 수 있죠. 근데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부산시장 조사에서도 항상 수위권을 달리고 있었으니까 뭐 그런 부분 나올 수 있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도 이제 도전을 해볼 때가 됐다 뭔가. 5대 대구? 서울시장 언급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저는 김부겸 장관이 무조건 대구시장 출마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출마하겠죠. 네, 아마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대구에서 자유한국당의 카드로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권영진 시장도 물론 유력하시지만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얘기드리면은 홍준표 대표가 모든 항상 유아독존이시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데 홍준표 대표는 내년에 무조건 국회 들어오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달서 얘기하죠. 조원진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조원진 의원은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3년 뒤에 선거가 나와요. 네. 그럼 홍준표 지사의 지금 언론에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은 현역 의원을 빼가지고 대구시장을 후보를 내보내고 자기가 보궐 들어가야 돼요. 여의도 가야 되니까. 근데 집어넣고 말하면 또 방금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친박이 이한구가 대구에다 공천학살 해놔가지고 전부 다 초선에 비중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구 의원들이에요. 나와봤자 잘 안 될 만한. 그러니까 뽑아서 낼 수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다선 의원이고 나름 대구에서 인도가 있고 유명세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바른정당에 가 있어요.
주호영 대표죠. 그런데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에?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광역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바른정당 속으로서 희망을 갖고 있다 얘기했고. 희망 많이 갖고 있다. 많이 갖고 있는데 택도 없는 거라고 아마 반론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김세현 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대구 잘 모르겠고 김세현 의원이 그 금정구 지역구를 가지면서 70%의 땅을 그 아버지인 김진태 의원의 땅을 밟지 않으면 못 지나간다. 허위 사실 좀 유포하지 말고. 그 정도고 뭐 금정구에는 모든 목욕탕에 김진재 증이라는 시계가 다 깔려 있다. 거울 다 깔려 있다. 그건 사실일 것 같아. 뭐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세현 의원이 최다 득표를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 총선 때 엄청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뭐 나가면은 당연히 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영향력이 지금 많이 없는 추세라 광역지자체장에 김세현 후보가 나와도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부산시장 여론조사하면 2014년에도 항상 1등했어요. 민주당 누가 나와요? 3년이 지났으니까. 민주당 또 선수.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오거돈 무소속 후보가 나오려고 막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후보도 본인은 안 나간다고 했지만 제가 하나 음모로 띄울까요? 네. 오거돈 씨는 나오기 어렵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영춘 장관. 조국 카드 어떻습니까? 조국. 그분이 정치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 지금 하는 거는 뭡니까? 정치지 뭐. 행정부 공무원. 지금 하고 정치지요. 정치지 뭐. 조국 카드가 나오면 될 것 같아 나는.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에서 후보 한 명, 자유한국당에서 후보 한 명, 보수는 분리되고 조국 나오면은 이거 충분한 승산이. 카드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음모론이에요. 예. 네, 지금까지 뭐 학교로 돌아가신다던데 또 알 수 없죠. 어제 근데 지방선거 때문에 민주당에서 칼부림 났던데 보니까 이제 슬슬 이제 제 생각에는 선거 이긴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항상 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이한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희망이 있냐고 얘기했는데 저도 오히려 진짜 기고만장한 정당 항상 선거에 패합니다. 제가 1년 전에 겪어봐서 느낍니다. 그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정말 감사한 사람이네요. 고마워. 씨, 너무 눈물 날 뻔했어. 너무 고마워. 추석 때 뭐 선물이나 보냈어요? 그래 까먹었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한길 대표 이한구는 챙겨줘야 돼요. 너무 고맙니다. 청와대에서 시계라도 하나 보내줘야 돼요. 이한구 위원장이 조금 눈치 없이 눈치 좀 가지고 몇 명만 좀 제대로 했었으면. 아니 그거 조금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한구가 공천만 제대로 했어도 지난 총선 결과 그렇게 나진 않아. 그러니까요. 탄핵도 없었어요. 완전 엑스맨이야. 완전 엑스맨. 옥새 파동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두 분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 갑자기 줄을 아니 왜냐면 끝내야 돼요. 돈을 맞춰야 되잖아요. 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원래 항상 뭐 모든 수험생이 생각하는 바로는 내가 대학 가는 정책이 좋은 대학 입시 정책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내년에 우선 원내 진입을 목표로 해야겠죠. 보면은 들어가야죠. 보궐선거에서 원내 진입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하면은 답답한 행동들을 해도 예를 들어 최근에 탈당파라든지 이런 분들 해도 밖에서 이제 씹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진짜 뭐 육탄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방어를 해야죠. 이제 그게 역할이 이제 제 다음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방송은 어때요? 계속 해요? 하죠, 계속 하죠. 뭐 이제 원내 들어가면 못 하는 거잖아. 원내 들어가도 근데 표창원 의원이 더 많이 하던데 보니까. 그래서 한데. 근데 원내 들어가면 아마 방송은 이제 뭐 예능류의 방송은 못 나오겠죠. 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 넘겨주세요.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되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아니 그 제가 방금 전에 되게 느낀 게 뭐냐면 저랑 이제 김광진 의원이랑 소사이티 게임 같이 나갔잖아요. 네. 근데 떨어졌잖아 둘 다. 근데 김광진 의원 둘 다 떨어졌는데 김광진 의원이 저랑 제작 발표해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광진 형이 옆에서 그러더라고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기자가 뭐 질문했는데 김광진 씨 뭐 어떻게 뭐 통상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답을 이렇게 하더라고. 앞으로 저도 예능 방송 많이 할 생각이니까. 정글의 법칙 PD하고 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정글의 법칙이네요. 네. 그런데 그때 딱 그거 듣는 순간 PD들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작가들 표정이 거의 저 사람 뭐야 뭐 이런 표정이더라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위험해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능 저한테 넘겨주세요 뭐 이런 거는 큰일 납니다. 오창석 부위원장 어떤 정치 하겠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처음부터 똑같았어요. 목표가 새누리당 200석 저지. 부산이 청년이 좀 나가서 부산만 좀 바뀌면 투표 안 하던 대학생들만 좀 나오더라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쨌든 제가 생각했었던 부산판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5석이나 얻었고 지금 제 목표는 뭐 원내 진입 이런 것보다는 저와 같은 사람이 특수한 케이스로 문재인 영입 인사 이거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주목받고 뭐 국회의원 후보까지 안 됐을 거예요. 전 예비경선도 했지만 문재인 후보의 영입 인사가 아니었으면 예비경선 통과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신인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늘 하는 민주학숙이라는 걸 만들어서 봉화마을의 노면 캠퍼스
그리고 호남에 김대중 캠퍼스 이런 걸 만들어서 정치인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내가 5년 전에 했던 말이랑 똑같아. 늘 느끼는 아마 정치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 느끼는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저 지금 뭐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밖에서 우리 제작진이 정말 유치한 하나만한 질문을 해달라고. 재밌겠는데? 이거 내가 뭐야? 좋아하는 여자? 여자친구 있어요? 아 그거요? 아이고. 아니 그것도 여자 정치인 중 이상형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자 정치인 몇 명 저기 객관식 좀 드릴게요. 조윤선, 나경원, 이은재, 유여혜, 이현주, 추미애. 유여해 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뒤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게 카메라가 있는 방송이면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아니 약간이라도 좋은 사람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다들 누군가의 지금 부인분들이신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지금 보면은. 그렇구나. 야 박차고 나간다. 본인이 아주 생각하는 그냥 이상형. 이상형? 뭐 정치인 이상형 정치인 말고. 말고. 아 이상형이요? 지난번에 방송 나갔다 유나라 그랬다가 망해가지고. 예. 아니 그 특정 인물 되지 말고 뭐 이런 이런 게 성향 좋겠다. 뭐 스타일. 제가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상계동에 제가 요즘 산다고 하니까 소개팅이 안 들어와요. 왜요? 상계동 때문에? 예, 예전에 이제 부모님 납품됐다고? 부모님이랑 같이 이태원에 잠깐 살 때는 뭐 어디 사세요? 그럼 이태원이요 그러면은 되게 그냥 그게 장애물이 되진 않았는데 상계동이요 그러면은 우선 거기가 어디예요? 네, 두 번째로는 멀어. 얼마나 걸려요?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듣는데 제 전임 이제 저희 지역에 있던 국회의원분들이 하도 일을 안 해가지고 교통이 안 좋아져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게 상계동 청년들 결혼하기 힘듭니다 요즘 그래서. 그래서 이상형이 뭐냐? 이상이 누구냐고. 상계동에 살 수 있는 사람. 자, 오창석 오차도 부위원장. 부위원장. 전 김연아. 아 이거 특정한 되지 말고. 되지 말고. 김현아? 그래서 저는 제가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그걸 좀 다 이해해 주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자, 약속된 시간이 다 끝났고. 하여튼 뭐 오늘 뭘 얘기했는지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다음번에 한 번 더 합시다. 아니, 젊은 정치인들 패기는 본것 재밌네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네. 오늘 방송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는 거죠? 네, 예, 네. 다음 주 라디오 방송은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 20분부터 12시까지 방송이 되고요. 94.5MHz로 팟캐스트는 토요일, 일요일 자정에 업데이트 되니까 시간 준수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죠. 그러면 저희들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시사 안드로메다.